이번 영상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의료 강국임을 입증한 우리나라가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영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영상인 한국의 원격의료 해법에서 강조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한 첫 번째 포인트는 한국 시장에서 적합한 원격 의료는 원격 진료보다는 원격 모니터링에 좀 더 방점이 찍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런 원격 모니터링은 단순한 환자 관리 차원이 아니라 디지털 치료제로 이해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강조되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원격 의료를 포함한 아주 광범위한 분야인데요. 크게는 데이터 측정 및 수집, 데이터의 통합, 데이터의 분석 및 치료 적용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측정 및 수집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를 다루는 영역인데요. 이 영역과 관련돼서 논의되는 주제들로는 개인 유전 정보, 환자 의뢰 데이터,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통합이라는 것은 정보가 수집되었다면 이 정보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장으로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장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회사들이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의 넘버원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자의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이때 더 나은이라는 것은 더 저렴한, 더 양질의, 더 정확한, 더 빠른 등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디지털 헬스케어란 데이터가 잘 수집되어야 되고 그 데이터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그 결과가 환자의 치료에 반영되는 다양한 치료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세 가지 분야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가 잘 성장하지 못한다면 전반의 디지털 헬스케어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저도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최초 또는 세계 최초로 당뇨 관리 시스템을 저희 스승님과 함께 만들었고 플랫폼을 구축하고 노력을 하면서 예전에 발표했던 여담이입니다만 2005년도에 이제 외국 가서 샌프란시스코 가서 잘 발표했던 그 슬라이드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정말로 바보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청자들도 보시면 약간 아이디어가 되실 수 있는데 이런 데 관여하는 분들이라면 제가 답은 아닙니다만 같이 한번 염두에 두시고 시스템을 개발해 보시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연 조재현 교수님은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신 걸까요? 교수님으로부터 그 직접적인 설명을 듣기 전에 2020년 의료 현장에서 환자 의뢰 데이터, 구체적으로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치료에 활용되고 있는지 각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좀 봐주세요. 첫 번째 제일 많은 환자는 어떻게 하는데? 수첩에 다 적어와서 수첩 주세요. 그러면 저 의사가 어떻게 볼까요? 얘 오늘도 그렇게 많이 봤으니까 네, 드르륵 진짜 10초쯤 봅니다. 드르륵 좋으시네요. 그다음 앱으로 했다. 앱으로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자, 여기서 앱이 여러 개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좋은 10개 이상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병원 그 회사 앱마다 UI, UX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 이렇게 보고 식후혈당 식정 먹고 평균도 보고 저혈당 횟수도 보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렇게 봐준다고 보여주는 의사도 있겠죠. 물론 저는 잘 안 봅니다만. 그걸 다 정리해서 딱 그러면 그 의사가 소팅해서 주는 앱은 아직 없나 보죠? 있을 때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웹사이트 만들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문제는 의료인이 아닌 분들이 하다 보면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면 무슨 진료실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거의 모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2, 3분 내에 우리나라 현실은 3분 내에 봐야 하고 들어오셔서 환자 병원 검사 결과 보고 선생님 이것도 봐주세요까지 봤는데 제가 그거를 볼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데 근데 웹사이트도 있을 수 있죠. 여기서도 문제죠. 웹사이트 누가 만들었을까요? 병원이 만들었나요?
아니죠. 그 회사, 앱 회사가 만들었죠. 그 회사 무슨 닷컴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로 돼 있을까요? 그 회사 아이디로 돼 있을까요? 아이디로 돼 있죠. 그러면 환자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죠? 들어가서 맞으신가요? 자, 그 의사는 그걸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선의로 내가 책임감으로 정말 열심히 봐줬어요. 이렇게 해서 해도 그 의사한테는 단 1원도 제공해주는 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제도상. 그러면 어느 의사가 그걸 잘 보려고 하겠어요? 물론 100명 중에 한 명은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전체를 보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환자는 열심히 해서 우리 주치 선생님이 봐줄 줄 알고 가져갔는데 안 봐. 자, 근데 이쪽 다시 지금부터 3개월 동안 또 여기다 돈까지 내가면서 쓰려고 할까요? 무료여도 할까 말까인데 돈까지 내라? 더도 안 하죠. 그러면 그 앱을 만든 회사는 돈을 어떻게 벌까요? 돈을 잘 못 벌죠. 지금까지 우리는 당뇨병 환자들의 생체 데이터가 현실 의료 환경에서 가치 있게 활용되지 못함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런 일들은 단순히 환자가 더 이상 해당 웹을 사용하지 않거나 수첩에 적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될까요? 환자의 생체 데이터가 가치 있게 활용되지 못한다면 디지털 헬스케어 전반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안에는 환자와 의료인 이외에도 다양한 비즈니스 플레이어가 존재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만 생각해봐도 지금까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제공해왔던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회사, 질병의 진단을 돕는 진단기기를 개발하는 진단회사, 여기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새로운 치료 솔루션을 개발하려는 인공지능회사, 환자 개인 혹은 기관과 계약을 맺고 치료 비용을 제공하는 보험회사, 치료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전자데이터로 보관하는 전자의무기록 관련된 회사 등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환자 쪽에서 살펴봐도 환자의 다양한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회사, 그리고 그 수집된 생체 데이터를 분석하는 회사 등이 존재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수많은 각각의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정보가 공유되도록 하거나 각자의 목적에 맞게 정보를 가공해서 제공하는 회사들이 또 존재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성공적인 플랫폼을 생태계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플랫폼 내 사업자들이 플랫폼 안에서 서로 접점을 가지고 상호 공존하면서 성장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내의 모든 기업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환자의 생체 데이터가 가치 있게 치료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 진료한 의사, 이 원격 진료라는 원격 모니터링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만든 그 무엇,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환자가 내가 너무 좋아서 꼭 할 거야. 이 의사, 진료 의사 아무 상관없이 스스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의사 권유해서 한번 해보시지요. 아니면 다른 사람 권유해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 의사가 이니시에이션을 시켰다면 진료 의사가 환자분은 인슐린을 쓰기 시작했는데 아마 한 달 동안 인슐린 용량 조절이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면 혈당을 매일 4번씩 재서 올리시면 아마 그거를 잘 봐주는 의사가 있으니까 용량 조절하는데 잘 따라 하시고,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의 컨센서스가 필요하죠. 그 사람이 잘못 인슐린 조정을 했을 때 환자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나 환자는 스스로 원래 했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많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게 하면 환자 죽으면 어떡해? 근데 사실은 환자는 한 달 동안 어차피 혼자 했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전문가로부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을 때 그래도 물론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지 저거 하면 아무 부작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의사의 도움을 어떤 그 권유를 받아서 내가 써봤더니 좋아. 그리고 나서 내가 권유한 환자가 왔을 때 인슐린을 이렇게 도주를 했고 이 환자가 잘 해주셔서 당이 잘 떨어지셨네요 라고 해야 내가 하다못해 거기에 대해 돈이라도 더 내면서 지속적으로 쓸 의향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거를 분리시켜 놔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디지털 헬스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핵심적인 역할이 의료인에게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환자 생태 데이터가 잘 수집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치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치 있게 활용하는 치료의사와 관리의사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다가올 미래입니다. 우리는 IT 환경적으로나 의료 수준에 있어서나 환자들의 교육 수준에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선도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1등 국가죠. 그렇다면 성공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비즈니스가 우리나라에게 또 다른 경쟁력을 줄 수 있는 미래 산업이라면 우리는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요즘은 그 용어 자체를 아예 디지털 치료제라는 용어를 이제 쓰기 시작했고 일종의 저도 이거는 한 15년 전에 했던 말이기도 하지만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약을 처방하듯이 우리는 앱을 처방하게 될 것이다. 이 앱을 쓰세요. 그런데 그 앱도 우리가 약을 당뇨약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A 약이 좋을지 B 약이 좋을지 C 약이 좋을지는 다 좋은 약이지만 의사가 그 환자를 위해서 이 환자 알약이 너무 큰 거는 환자 나이가 막 위장장애 있을 것 같으니까 B가 좋겠네. 그래서 B를 권할 때 환자가 B가 좋구나, 좋을 것 같아 라고 내가 선생님 A, B, C는 이렇게 다른데 왜 저한테 B를 권합니까? 이렇게 하는 의사도 환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 선생님이 나를 생각해서 B를 권한 거니 B를 먹어봐야지 라고 대부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디지털 치료제, 원격 진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어렵지만 사실 이젠 당뇨 관리 앱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환자가 스스로 그걸 다 찾아서 나한테 맞는 건 이걸 거야가 아니라 그 환자는 그 앱 하나밖에 안 쓰지만 의사 입장에서 여러 앱을 쓰는 사람을 보고 장단점을 제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환자 맞으면 환자는 A, B, C 중에 B라는 시스템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권해야죠. 그게 저는 다양한 디지털 치료제가 존재할 것이며 적응증이 존재할 것이며 그것을 선택해서 권하고 상담하여 이걸 써보시오 하는 것도 둘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진료 의사와 관리 의사가 분리되는 순간 어쩌면 1차 의료기관도 거기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학 있는 교수가 하루 종일 환자를 봐서 뭐 하겠습니까? 사실은 뭐 열심히 봐야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보고 저랑 연결이 되어 있는 어느 서초동에 있는 어느 관리의사가 그분이 당뇨를 열심히 해야 돼, 봐야 보고 잘 보는 분인데 그럼 그분이 조인을 하고 물론 그 환자 그러면 자격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그런 걸 정부해 줘야죠. 그럼 거꾸로 한번 더 질문해 볼게요. 그런 혈당을 올라온 데이터를 뭐 그 사람이 소속이 회사이든 어느 병원이든 뭐 정부 보건소이든 간에 그 데이터를 올라온 거 그 데이터를 보면서 환자한테 인슐린 용량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어떻게 부여할까요? 아니 그러면 대학만 졸업한 사람 그냥 아직 인턴도 안 해본 의사도 돼?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뇨인데 정형외과 전문의는 해도 돼? 정형외과 전문의가 할 수도 있죠. 하실 수 있죠 충분히. 그럼 제가 그럼 내과 전문인데 뭐 근골격계 문제가 있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 모니터링 해도 돼?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내과 전문의라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논의조차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만 하게 하자. 그러면 또 왜 그 사람만 하게 하느냐? 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본질이 없어지고 입장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과 전문의만 할까? 그러면 너무 좀 협소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모두 다 하냐?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예입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 학회에 가서 2년에 한 번씩 이런 인슐린 용량 조절에 대한 학습을 받고 내가 거기에 이수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게 하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내가 이수를 받고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서울성모병원과 뭔가 계약을 맺고 아니면 어느 병원 맺고 아니면 정부랑 해서 자 어느 대학 교수가 진료를 하고 그것을 저한테 토스를 하면 제가 믿는 분이 서초동에 계시는데 그분이 당뇨 잘 봐주시니까 그분한테 관리를 하시다가 또 저한테 오시면 제가 그 결과 서머리를 또 볼 수가 있으니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그 환자가 갔더니 연락을 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서초동 무슨 분의 의사인데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혈당을 하루에 3번씩 올리시면 제가 잘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렸는데 이러면 저러면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야 저는 근데 이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플랫폼들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런 거를 다 만들지 않고 그런 건 없이 기반이 일단 시작해. 이건 안 되겠는데요. 그냥 예쁜 집만 지으면 처음에 예뻐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냥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 돼버리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디지털 의료의 성공은 디지털 데이터의 치료 적용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원격 모니터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단계를 보고 오신 분이라면 디지털 의료 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단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아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원격 의료를 포함한 디지털 의료에 대한 논의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다양한 입장 때문에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조차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듯 우리의 의료 환경과 행동 패턴은 많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요. 비대면이라는 특성과 바이러스에 취약한 만성질환 관리의 장점을 가진 디지털 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만약 원격 의료, 즉 디지털 의료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라면 상황에 떠밀려서 갑작스럽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의료 강국인 우리나라가 디지털 의료에서도 성공적인 모델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수립하기를 기대합니다.